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에 뭐가 좀 걸렸나 보네요. 저희가 지금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쩌다가 그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 있는가, 공생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 주어졌는데요. 사실은 뭐 제목이 좀 무서워요. 지금 공존하고 있고요. 공존 안 하면 뭐 어쩌려고 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던 것과 제가 어쩌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BTS가 타임지 표지에 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 굉장히 뿌듯했잖아요. 은근히 우리가 작년에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뽑히면 어떨까 하고 되게 기대했는데 그거까지는 안 됐어요. 가디언스라는 그룹이 뽑혔고요. 타임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해의 인물을 뽑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1988년에 있었는데요. 그 해의 인물을 뽑지 않고 그 해의 행성을 뽑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이런 일이 타임즈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 해의 행성, 뭐 누가 뽑혔을지는 뭐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예요. 지구가 뽑혔습니다. 왜? 지구가 너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느냐. 이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얘기잖아요. 저희는 요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이미 30년 전에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생각을 거의 했다는 거죠. 지구 이러다가 정말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스럽다라고 해서 인물을 뽑지 않고 행성을 뽑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그 환경 위기들을, 환경 사건들을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예전의 환경 사건들은 다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거였습니다. 일본의 바닷가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미나마타 병, 그 동네에서 일어난 수은 중독 사건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낙동강 페놀 사건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환경 문제는 그냥 그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전혀 다른 환경 문제가 터진 겁니다. 기후변화. 이건 국경을 모릅니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그래서 저지르는 놈들 따로 있고 당하는 놈 따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정작 저 못 사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지금 계속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여서 세계 정상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안타깝게도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제일 어른 노릇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 전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님 빼고는 어떻게 앞뒤로 이상한 양반들이 자꾸 대통령을 하시느라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그냥 뭐 요리조리 회피하던 부시 대통령,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대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 양반은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 통계라는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 되기 여러 해 전이죠. 어느 해 엘 고어의 노벨상을 박탈해라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떠든 적이 있어요. 지구 온난화라더니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그 도도한 흐름이라는 건 길게 볼 때 통계적으로 예전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매일 오늘이 어제보다 추워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이 어제보다 더워야 된다. 이 현상이라는 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들쭉날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봐는 그날 되게 춥다고 무슨 저 지구 온난화라더니 뭐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걸까를 두고 뭐 학자들 간에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9%의 학자들은 다 이게 인간이 잘못한 일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언론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매일 정확한 얘기를, 정당한 얘기를 계속하면 처음에 한 두어 번 보도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트럼프 같은 양반이 나타나갖고 이상한 소리 한 번 하면 그게 언론을 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독자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이게 언론이 갖고 있는 그 묘한 그 약점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학자들은 거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그 인류세라는 게 이게 뭐 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태여 변명까지 하느냐, 이유는 시간적으로 보면 저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You are here 이러잖아요. 당신이 여기 있다 그러는데, 지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정말 눈 깜짝할 만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온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을 쓴 빌 브라이슨이라는 미국의 여행 작가가 있는데요. 그 양반이 한 3년인가 5년인가를 두문불출하면서 온갖 과학책을 뭐 죄송합니다, 수백 권을 갖다 쌓아놓고 그걸 열심히 읽어서 과학책을 썼는데요. 참 과학책 중에 기가 막히게 잘 쓴 과학책이 탄생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빌 브라이슨이 인류의 탄생 시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두 팔을 벌려서 팔의 중심에서부터 손톱 끝까지가 지금까지 지구가 거쳐온 시간이라 그러면, 저 손톱 끝에서 손톱 손질을 할 때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손톱 가루, 그게 인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기간을 살아온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본 생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뭐 도대체 이 동물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떠받들어야 되나 그러시겠지만, 저지른 과오를 놓고 보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류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그런 개념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태어나서 사실은 지구에 이렇게 엄청난 그 피해를 주고 사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잘못된 건 아닌가 싶은데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인데요,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여러 해 전에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바이오필리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뭐 우리말로 저 뜻을 좀 한번 번역을 해본다 그러면, 바이오는 생명이고요, 필리아는 필로소피, 철학 할 때 그 같은 어원이거든요.
뭐에 관심이 있다, 애착이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 애착 또는 생명 사랑 이 정도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저 책을 내시고는 선생님이 저희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소개를 잠깐 하셨어요. 이런 얘기 제가 잘못하면 저만 이 방에서 되게 늙은 사람 될까봐 지금 약간 걱정되지만, 옛날에 저 디즈니 만화 영화에 뱀비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기 사슴 뱀비. 그 아기 사슴 뱀비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뱀비 얘기를 하시니까 아기 사슴 뱀비를 보면서 징그럽다, 미워 죽겠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고양이 새끼, 강아지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너무 귀여워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이미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제자를 잘 두셔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좀 태생적으로 반골 제자를 두면 이제 이럴 때 사단이 납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선생님 좀 그 얘기는 약간 조금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다. 저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괜히 제가 한 3, 4분을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서너 달을 선생님이 저를 미워서 얼굴도 안 쳐다봐 주셨는데, 제 친구들한테는 저는 왜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시냐 그랬더니 그날 3, 4분이 우리가 듣기에도 참 민망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제가 제목만 살짝 패러디를 한 건데요. 두 동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동굴에 많이 살았잖아요. 자, 저 왼쪽 동굴에 사는 분들은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청빈하게 사십니다. 저 동굴 안이 굉장히 깨끗하고 주변 환경을 아주 잘 유지를 하는 것 같잖아요. 생명사랑의 철학이 아주 투철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생물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잡아먹으면 안 되고 조신하게 살아야 되고, 뭐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줘야 다른 생물들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참 고귀한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좀 그렇게 풍요롭게 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마손주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바깥에 뭐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밤에 너무 무섭잖아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한 개도 안 보이니까 점점 이제 동굴 깊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밤잠이 없으시잖아요. 어딜 가냐 이렇게 물어요. 할머니 뒤가 마려워서요. 야 이놈아, 뒤가 마려운 놈이 왜 그리로 기어 들어가냐, 나가서 누구 하라. 나갔다가 그 마손주 못 돌아왔고요. 그날 잡아먹혔습니다. 뭐 한 달 후에는 엄마가 나갔다가 또 못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은 잘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 직전에 있는데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고 뭐 이러고 사는 집안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동굴 양반들은 그냥 마음이 아주 편안하신 분들이에요.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구태여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늘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러고 사는데, 저 양반들도 코는 있어가지고, 야 웬놈의 집구석이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후에 마실을 쓱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갔다 오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이사 가자. 저 당시 이사가 무슨 이사짐센터 불러가지고 뭐 그럴 거 없잖아요.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이사 가자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가면 그게 이사였어요. 예, 저 집이 요 밑에 동굴에 살다가요, 저 위쪽 동굴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옮겨가신 거예요. 저 위에 큰 동굴 보이시죠? 좋은 동굴을 찾으셨어요. 문제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너무나 성공한 동물이 된 겁니다.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을 통틀어서 열대에서부터 한대까지 다 분포하고 사는 종은 호모사피엔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동물을 다 통틀어서 무게를 재보면 우리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살기에는 5천만 국민이 너무 좀 비좁은 것 같다. 내년에 그냥 우리 저 캐나다로 이사 가죠. 저 문 대통령님한테 제가 트루도 총리님한테 전화 한번 넣으시라고. 우리가 내년에 갈게요. 이렇게 전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가능한 한 보다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누린 만큼 우리 후손도 누리게 해줘야 그게 올바른 삶이겠죠. 그걸 두고 여러분이 요즘 많이 쓰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렸던 만큼 우리 후손들도 자연으로부터 누릴 수 있게 그 수준 내에서만 발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도 교수님한테 괜히 대들었죠. 선생님, 저는 우리 유전자 안에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성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 본능이 우리 유전자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두 동굴 중에 어느 동굴 가족의 후손일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청빈한 고귀한 왼쪽 집안은 자손을 별로 못 남기고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오른쪽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랄하고 추잡스러운 그놈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저는 아니겠습니까?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런 놈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을 유린하고 살았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자연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매일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식물들에게 양보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리는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성공하다 보니까 우린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그렇게 못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우리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을 보존하는 건 우리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닌 건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본능이 아니라면 그거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해서 발견해서 배워서 실천에 옮기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른바 생태학을 하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여러분에게 자연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열심히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 주제에 감히 제가 몇 년 전 다윈 지능이라는 책을 쓰면서 다윈 선생님한테 덤볐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덤비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덤벼봤습니다. 왜? 제가 다윈 선생님 좀 죄가 있으시다고 제가 한번 까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생존 경쟁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은, 다윈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냥 다윈 선생님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의 피 빨고 남을 짓밟고 죽이고 이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설명하신 줄 압니다. 물론 이 부분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다윈의 저작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다윈 선생님은 이것만 얘기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윈 선생님은 자연의 여러 모습을 다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은 저런 곳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만일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 같은 생물학자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전부 이 예를 꼽습니다. 이건 초등학교에 가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교육 안 받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꽃과 그 꽃가루를 날라주면서 그 대가로 단물을 받는 곤충과의 관계, 이건 그냥 압니다. 이게 왜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냐? 자연계에서 가장 무게로 성공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제가 묻는데, 만일 여러분이 고래를 생각하신다든가 무겁다 그러니까 코끼리 뭐 얘네들 생각하면 지극히 동물스러우십니다. 지가 동물이라서 동물밖에는 생각을 못 하시죠. 나무가 훨씬 무겁고요. 이 세상의 모든 꽃을 피우는 식물들, 현화 식물들을 다 무게를 재면 이 세상 모든 동물을 다 잰 거와 비교하면 제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동물은. 이 지구라는 행성은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그 식물들 숲에 우리 동물들이 조금 끼어서 사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숫자로 가장 성공한 동물이 곤충입니다. 이 곤충과 식물이 만나면 서로 물고 뜯고 죽인 게 아니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고 기가 막힌 예가 있는데 우리는 자연 그러면 이건 됐고 치우고 그냥 무조건 자연은 물고 뜯고 죽이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에 다윈 선생님이 조금 의도하시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냥 기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쩌다가 여러 가지 동물을 평생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오래 연구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미인데요. 제가 99년에 개미제국의 발견이란 책을 썼어요. 어느덧 20년이 됐네요. 그래서 금년에 어쩌면 제가 개정판을 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 책을 영어로 또 번역해서 제가 2012년에는 Secret Lives of Ants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책을 내서 아마존에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쓰면서 마크 트웨인의 그 말을 조금 인용했어요. 실화보다 더 재미있는 소설은 없다. 제가 무슨 소설을 겨냥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개미라는 소설을 겨냥하고 그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설보다 좀 더 팔아볼까 그랬는데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제가 개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두 동물을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개미와 인간을 꼽습니다. 개미는 그저 한 마리 개미는 기껏해야 한 2mg, 5mg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아마 평균 60kg, 70kg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의 인간의 무게 전체와 개미의 무게 전체를 한번 재본다 그랬을 때 거의 맞먹습니다. 저는 여기 개미가 조금 더 무거울 거라고 우겼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72억이 아니라 이제 75억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저 작은 개미들이 모이면 우리만큼 무거울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간이 굉장히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성공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성공한 동물이 개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물이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제가 어느 날 비교를 해봤습니다. 개미하고 인간하고 동반 멸종을 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개미도 지구에서 멸종을 하고 인간도 멸종을 했습니다. 개미 장례식에는 장난이 아니게 많은 동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를 두고 떠나면 어떡하느냐. 개미가 공생하고 있는 동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미와 진딧물,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고요. 개미가 식물들과도 이렇게 버디가드 산업을 하면서 아주 도와주는 식물들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개미가 사라지면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한 동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슬퍼서 장례식장을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장례식장에 우리 인간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상주였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 죽었냐 묻지 마시고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옆에는 그냥 뭐 줄이 모자라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여러분도 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잠깐 차 세우고 휙 뛰어들어가고 봉투씩 놓고 그냥 가는 바퀴벌레가 와서 이렇게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벼룩이 와서 주고 가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참 우리가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고 있는데, 오후가 되더니 뜻밖의 소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는 소가 사람보다 더 많다면서요. 근데 솔직하게 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가 그렇게 잘난 동물이냐? 소가 이 세상에서 치타보다 더 빠릅니까? 침팬지보다 더 머리가 좋습니까? 솔직히 소가 그렇게 숫자로 성공할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얘네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길러줬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소떼 뒤로 옥수수, 벼, 밀, 뭐 얘네들이 막 조의를 표하러 마구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얘네들은 또 뭐예요? 불과 한 만여년 전 우리가 농경을 하기 그 이전에는 저 들판에 말없이 피고 지던 잡초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잡초들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길러주는 바람에 지구에서 지금 최대의 지주가 됐습니다. 지구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존재들이 옥수수, 벼, 뭐 밀, 보리 얘네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계에서 공생을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는 동물이 누구냐? 그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개미가 기가 막히게 많은 동식물과 공생을 한다 그래도 개미가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계에서 우리보다 더 공생을 잘하는 생물은 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는 자연과 상관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연과 공생할 줄 모른다고 자꾸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연과 공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동물입니다. 자연과 공생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와서 한쪽으로는 공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게 공생인 줄도 잘 모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마구 자연을 파괴하는 이상한 이 모순된 행동을 지금 너무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요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02년에요. 우리 한국생태학회가 세계 생태학 대회를 유치해서 코엑스에서 한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국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쩌다가 이제 저는 그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주로 한 일이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다가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석학 한 분씩 이제 기조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여러 분을 모셔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통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뭐 생태학계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 제가 기조 강연자들 중에서 뭐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을 보통 plenary speech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keynote
스피치라고도 합니다. 무슨 차이가 꼭 있을까? 근데 대체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플래너리 스피치 하는 사람은 여럿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단한 분을 한 분 해서 중간쯤에다가 위치해 갖고 그분은 키노트 스피커로 이렇게 하는, 그게 약간 관행입니다. 제가 그 대단한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을 모셔서 플래너리 톡을 하라고 쭉 해놓고 수요일 날 점심에 키노트 스피커로 제가 우리 박경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약간 이제 저 해외에서 온 양반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는데 박경린 선생님하고 저하고 서서 박경린 선생님 저쯤에 쓰셔서 말씀하시고 저는 이쯤에서 순차 통역을 제가 했는데, 두 번 그 세계에서 오신 그 생태학자들이 두 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소설가가 어떻게 이런 해안을 갖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때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랜 옛날입니다. 벌써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정립해 놓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이자만 가지고 우리 세대가 살고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원금은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 그 후에 우리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이 이걸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은 생태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ecological sustainability 하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 social sustainability 하고도 맞물려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지속 가능하자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우리의 미래가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많이 본 저 사인일 텐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자원 낭비하지 말고 덜 쓰고 리듀스하고 또 재사용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은 다릅니다. 가능하면 재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활용은 또 그 자원을 또 저 공정을 돌려가지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덜 쓰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재활용하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사는데요.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오리 시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소녀시대 슬쩍 본따서 한 건지도 모르지만 오리 시대 그럼 꽥꽥 하는 거 하자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오리를 해보자. 3리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뭐 하라면 그냥 하는 게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자연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모두가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정확한 저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다음에 덜 쓰고 저 여러 번 쓰고 그리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저는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세대는 조금 억울하죠. 우리 전 세대, 그 전 세대가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와서 우리가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야?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와 우리 전 세대들이 그 망쳐놓은 이 지구를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 자연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 그냥 우리가 낀 세대예요. 여러 의미에서 낀 세대입니다.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할 일은 많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멋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년여 동안 우리나라 환경부가 만든 신설기관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 어쩌다가 제가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이니까 기관의 미션도 만들어내야 되고 핵심 가치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미션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 환경의 보존과, 이게 하나고요. 생태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이 두 가지를 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에 기여하자, 이런 그 미션을 만들어냈고요. 하나 잠깐만 되돌아가서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돌아가네. 여기서 생태 문화라는 말에 잠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제가 2013년에 이 미션을 정할 때는요, 인터넷에 생태 문화라고 치면 별로 뜨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생태 문화를 어떤 개념으로 꺼내놨느냐 하면 개발 문화의 반대 개념으로 꺼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땅은 참 쥐꼬리만하게 조그만데 끔찍하게 개발 많이 하는, 시멘트 엄청나게 많이 쓰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개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 문화가 디폴트였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걸 뭔가 어떤 형태로든 바꾸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안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양반이 안 바꾸겠다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이거 그대로 두자는 거고요. 그걸 뜯어 고치겠다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꾸자는 사람이 더 당당합니다. 그 양반들은 경제 발전이라는 깃발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안 바꾸고 싶은데요. 저 사람이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경제 발전이 늦어지고,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땅이 너무 작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제 생각에 아직도 뭐 한동안 그렇게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요 좁은 땅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하다가는 과연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남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생태 문화가 중심이고요.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바꾸는 분이 엄청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무지하게 잘 사용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아주 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을 해갖고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 제가 한 3년 충청도에 가서 살다가 충청도 사투리를 한두 개 배웠는데요.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개발하는 분들이 진짜 미래 세대한테 빌렸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묻기 시작합니다. 차용증 받으셨어요? 차용증 안 받아요. 그냥 양반들이. 제가 얘기하는 미래 세대는 지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한 200년 후의 미래 세대를 전 상상합니다. 200년 후의 세대한테 우리가 어떻게 차용증을 받습니까?
아니 저 가상 저 회의를 하면 되죠. VR 회의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잘 개발하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정말 좋은 세상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200년 후에 미래 세대의 대표가 나와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겠습니다. 냅둬유. 그냥 저희 때가 되면 저희가 알아서 뭐 개발을 하든 뭐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렇게 미리 그렇게 아이고 그런 거 다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냅둬요. 그게 답이 아닐까요? 왜 우리가 미래 세대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를 바꿔주겠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해야 되나요? 저는 바꾸지 않는 게 일단 중심이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말 바꿔야 한다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생태 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앞으로는 바뀌어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인간 사회의 발전을 turn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linguistic turn 그러면 언어적 전환이 있었다.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변했다. cultural turn 하면 저 문화적 전환이 있었다. 뭐인데 저는 지난 세기 말에 제가 사회학자는 아닌데 사회생물학자입니다. 다른 턴 무슨 필요가 있냐? 21세기엔 하나 남은 유일한 턴은 이거밖에 없다. ecological turn, 생태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존재가 사라질 텐데 뭐 다른 생각할 게 있느냐. 그래서 저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자화자찬 이름 버리고 호모 심비우스, 함께 살아가겠다, 공생인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삽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넘긴 것 같은데 한 7분 정도 남았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 중간에 회색 옷 입으신 분 지금 손 들고 계시는데요. 네, 아니 그 앞에 죄송합니다. 네, 앞에 먼저 드셨어요. 예, 오늘 일단 교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호모사피엔스에서 홈보 심바이오시스로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했고, 제가 사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책 하나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이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적은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그 책도 이제 교수님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어떻게 과거에 수많은 인간들의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종들을 멸종시키고 그 종이 인간으로서의 종으로서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하던 그런 수렵 채집의 생활에서 어떻게 현재 그 2019년인 현 시점에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최고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네, 자연을 이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일어난 과학과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편리함과 그리고 욕심에 맞게 어떻게 자연을 정말 임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사실 현재 21세기 과학과 기술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연과 과학 약간
사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과 과학 발전이랑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연과 공생이 아닌 조화를 이루면서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교수님 생각을 묻고 싶고,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슬라이드 중에 개미와 인간이 이제 종들 중에 가장 성공한 두 개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피엔스라는 책도 보면 유발 하라 교수가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인도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수많은 포유류들 중에 왜 이제 현재 21세기에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개미도 충분히 제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을 보태자면 페로몬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인간과 못지않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개미도 100명이라든지 200명 그런 시빌라이제이션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인 교수님 입장에서 어째서 도대체 인간과 개미의 어떠한 차이점 때문에 개미는 최고 지배적인 제형이 못 되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근데 한 2시간 정도 시간 있으세요? 이거 다 답변을 하려면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질문에 그냥 간단히만 답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당연한 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기술을 버립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루소식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우리 인간은 문명이라는 걸 개발해서 기술 사회를 만들어낸 동물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 어떤 형식으로 되돌아서 우리를 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우리는 미처 몰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로부터 온실기체들이 그렇게 많이 대기권으로 나와서 그게 우리를 옥죄게 될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현명해지기 시작하면 기술 개발도 조금은 더 현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피엔스라는 말이 현명하다라는 뜻인데, 결코 우리가 지금은 현명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개미를 그냥 제 마음대로 멸종시켰는데, 제 생각에 우리는 멸종할 것 같고요, 개미는 멸종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미는 지금도 자기네가 다른 생물들과 얼마나 아주 공생을 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공생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자꾸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일을 해서 우리는 멸종할 것 같고요. 유발 하라리도 300~400년 안에 우리가 멸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대담하는 저 시간에 제가 뭐 300~400년까지 갈 거 있냐, 나는 이번 세기 못 넘길 것 같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묻던데,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은 빨리 인식하고 우리도 자연과 제대로 된 공생을 추진해야 우리도 이 지구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조금 질문이 너무 거대해서 제가 압축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네, 뭐 한 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괜찮은가요? 한 분?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답니다. 네, 여기 저 중앙에 지금 손 들고 계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직접적으로 환경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게 우리가 정말 해를 받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큰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분리수거라든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플라스틱을 덜 쓰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저렇게 큰 나라들이 잘 해주지 않으면 좀 무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중국의 미세먼지도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다 중국에서 날아온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그렇게 그런 저의 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제 얘기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작년에 그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저를 무슨 뭐 챔피언인지 뭔지 이런 타이틀을 줘가지고요. 제가 냅 챔피언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아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저 롤터리 폴란드에서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있을 때도 불려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접는 작은 가방을, 저 시장 바구니를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에서 외국 사람들 앞에서 그걸 펼쳐 보이면서 플라스틱 덜 쓰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국민이에요. 그 우리만큼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너무나 작은 나라고 대국 옆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뜻밖의 환경 문제를 정말 너무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뭐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세먼지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미세먼지 훨씬 심했어요. 저 그거 다 마시면서 컸어요. 지금 뭐 그런 대로 잘 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시겠다는 어머니, 아버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미세먼지 다 마시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를 보시면 그렇게까지 저 할 거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기준, WHO가 얘기한 기준에 비해서 높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을 상대로 외교도 펼쳐야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가능한 문제입니다. 저 베이징 올림픽 바로 직전에 제가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북경 날씨가 너무 깨끗해서,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 공산당이 그냥 베이징 주변의 모든 공장을 2달 동안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못하죠. 민주국가라서 그런 일 못하는데 거긴 했고요.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다 통제해 버리니까 올림픽 내내 깨끗했어요. 우리 예전에 88 올림픽 때요, 서울 공기가 너무 나빠서 일본에서 잠자고 매일 저 비행기 타고 와서 운동하자, 그런 얘기를 서로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오히려 미세먼지는 지금이 그때 비하면 훨씬 좋은 때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지금도 나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도 정부가 과감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다 문 닫고 경유차 그냥 무조건 운행 한 대도 안 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시민과 언제나 이런 문제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이게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저 장바구니 갖고 다니시고요. 저 걸어 다니거든요. 학교까지 집에서 늘 걸어 다니고 오늘도 저 제 차 몰고 오지 않고요. 저 지하철로 와서 저기서 걸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삶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모두가 노력을 함께 모아줘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똑똑한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시간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